뭐 최근에 또 이렇게 책을 내셨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메디테라님의 이제 셀프 입지력 이렇게 좀 책을 내셨는데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셀프 입지력을 낼 때 정말 제 영혼을 갈아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뭐 하나만 딱 가져가도 정말 네. 몇천 몇 억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책에 네. 제가 페이지를 아예 외워왔어요. 네. 자주 설명을 드렸죠. 14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49페이지. 네, 149페이지를 펴면 네, 네. 여러분들이 동탄을 가든 어느 네. 지역을 가든 내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지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부동산 지인이라는 그 사이트죠. 네, 그 여기 이제 보셨던 사이트에서 요거. 네, 여기서 이 지역 내에서 가장 같은 네. 가격대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단지를 고르는 방법을 제가 여기다 담아놨어요. 네, 여기에도 이제 그 그림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 보시고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책에 좀 기존에도 책은 많이 쓰셨잖아요. 이게 제가 네. 공적까지 하면 이 9번째 네. 책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특히 더 공을 들였다라든지 특징이나 차이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네. 이번에는 네. 이 셀프 입지력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네. 이제는 남이 찍어주고 강사가 막 여기 좋아요라고 어느 지역 좋아요라고 이렇게 그치. 알려줘도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는 진짜 옥석 네. 가리기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그럼요. 그 네. 사람이 뭐 대출이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세금이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서 케바케로 다 진짜 1대1 코칭을 받지 않는 이상은 강사가 어디가 좋아요라고 했을 때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이 좋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자기한테 가장 맞는 나만의 강남 찾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모든 사람이 강남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만의 강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이 셀프 입지력에 담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정책상 언제 움직이는 게 좋은지 특히나 이번에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제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2027년 12월 31일 전에는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 매수. 네네, 매수도 그렇고 왜 그래요? 매도도 그렇고 왜 그래요?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매물이 나올 구멍이 없다. 네. 정말 구멍이 없다. 이번에 네. 세제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했지만 이제 매물 출회를 할 수 있는 그 세율 구간이라던가 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건 2027년 1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신경을 안 쓰시나? 맞아요. 이제 그만하시려고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거기에 몰려 있어서 이제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다 이 2027년 12월 31일에 좀 결정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금액도 크고 덩치도 크고 이제 대부분의 자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네. 매수든 매도든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맞아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저희 채널 보시면서 좀 세금 관련된 거 좀 보셔야 되고 이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책도 좀 보시면서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동탄은 그냥 하나의 예시였어요. 맞아요, 예시죠. 그리고 이제 그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런 거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좀 내가 고를까 같은 가격이면 네네. 내 생활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이 책에 되게 현실적으로 담은 게 사실 네.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좀 비싼 단지 위주로 서울 핵심 지역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요자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물론 고가 주택에 대한 얘기도 나눴지만 네. 여기 다뤘지만 10억 이하, 5억 이하 단지들도 다뤘어요. 그래서 특히나 5억 사실 내 돈으로 1억을 모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네. 네. 그래서 내 돈 1억, 2억, 3억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예시도 다 담아놨고 10억 이하 단지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걸로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는데 가서 자산 점프도 하고 실거주도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방법을 이제 입장별로 해놨어요. 그래서 1주택자, 뭐 2주택자, 3주택자도 있지만 내가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장별로 내가 상황별에 낮췄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연령별로 내가 내 집 마련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그리고 내 집 마련 했다라고 하면 이제 자산을 상승하려고 한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노후를 맞이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해서 현금흐름을 생각하는 사람이든 그런 것에 대한 얘기까지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약간 부동산 생애 주기라고 해서 제가 그런 상황별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플랜 방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챙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좀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좀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네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제일 좀 이게 좀 고민이신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인데, 네네. 뭐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뭐 이번 세제 정책을 보고 특히 이제 30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여론이 좋지 않다. 그럴 수밖에 아무래도 없죠.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음. 아니 아까 이 세제 정책은 초고가 주택을 이렇게 여기 누르려고 한 건데 왜 그거랑 상대적으로 이제 좀 관심 없는 저도 30대 때 물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 30대 분들이 이렇게 반감이 있는 거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팁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내 집 마련 이제 하시는 분들. 네.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요새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전세 만기가 되거나 이제 전세 만기가 안 됐어. 아니면 또는 월세를 살고 있어. 네네. 하시는 분들한테 요새 좀 제가 좀 세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전세 만기 안 돼도 나와서 내 집 마련해라. 예, 중간에 그냥 복비 내고. 네, 복비 임차인 내고라도 맞추고. 나와라. 그리고 네, 그렇게 네. 중간에 나온 다음에 집주인도 좋아한다. 새로 맞출 분들은 저 봐요. 팔잖아요. 팔잖아요. 중간에 이제 나와주면 뭐 네. 계속 세를 맞추실 분들은 더 높여서 세를 받을 시세대로 수가 할 수 있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팔아야 될 시점이 되신 분들은 팔 여유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네. 또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나오셔서 내 집 마련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럼 내 집 마련 할 때 예를 들어서 네네. 뭐 대출도 잘 안 나와. 그럼 내년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상반기가 좋아요? 하반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15억 이하는 원래 6억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국민은행을 비롯해서 이제 쭉 많은 은행들이 3억까지만 해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고 매수를 못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요새는 잔금을 다 내년으로 미루고 있어요. 내년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4개월 내내 입주를 해야 되고 매매약정서 쓰고 나서 승인이 나오면 일주일 안에 계약서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잔금을 미루냐? 그쵸.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네네네. 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예, 살짝만. 아직 살짝만. 이 온라인으로 얘기하면 또 없어질까봐. 그러면은 뭐. 알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네. 여러분들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지금 유일한 방법이에요. 대출을 제한을 덜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현장에서는 지금 잔금을 내년으로 치르는 걸로 계약을 많이 쓰고 왜냐면 있어요.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네. 아무래도 뭐 지금보다는 내년에 좀 총량이 다시 생기면 이제 좀 네네.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이런 고육주택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맞아요. 대출을 그렇게 하고 네네. 그러면 빨리 내 집 마련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반기 이전부터도 지금 트리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매매, 네네. 전세, 월세가 다 같이 상승하는 정말 이례적인 있을 네.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될수록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해결책은 내 집 마련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을 때 2027년 12월 31일 전까지만 매물이 나오니까 그나마 내 집 마련의 해결책으로 내 집 마련이 되는 거고 이후에는 이 내 집 마련이라는 해결책조차도 못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조건 지금은 돈 모아서 더 좋은 데 가는 거 의미 없다. 지금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찾아서 나만의 강남을 찾아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건 뭡니까? 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네네네. 요거를 하나 좀 더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주택 전세 거래량이 지금 주간 변동률로 했을 때 네. 엄청 누적돼서 지금 76주째 올랐다, 뭐 79주째 올랐다, 막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상승세가 이전에도 많이 올랐고 잠깐 주춤하다가 최근에 또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올라가는 이 포인트가 기울기가 네네. 상승률이. 남다르다. 예. 남다르게 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월세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월세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으로는 어떻게 네. 가요? 라고 하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만 있어도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5천만 원만 있어도 수도권에 역세권 단지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거짓말은 못해요. 네. 역세권 단지, 대단지 아파트는 어려운데 수도권의 역세권 대단지 앞에 옆에 붙어 있는 한두 동짜리의 예. 아파트 단지까지는 지금 입성을 할 수 있어요. 네.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수도권 입성은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시즌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최선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네네. 최악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이라도 그렇게 사놔야 그 생활권이라도 지킬 수 있어요. 나중 되면 그 돈으로 가려면 정말 완전 외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네네.
무조건 지금 이 생활권이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거라도 사놓으면 이제 집값이 덜 똘똘한 애들이 쫙 올라주고 그 외곽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월세 살고 있으면 집값 상승도 가져갈 수 없고 버리는 돈이잖아요. 최근에 상담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사회초년생 이렇게 30대 분들이에요. 월세 냈더니 1년, 2년 지났더니 벌써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월세가 나갔더라. 돈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내가 요새 너무 가난해지는 것 같아서 내 집만 원 하여겠어요 라고 세제 개편안 발표하고 나서 대토론회 끝나고 나서 각성하셔가지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게 아까 그런 여론조사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네, 보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크게 안 했으면 모르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제 1주택자들한테도 너 이제 맞아요. 징벌적인 과세를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각성하게 그렇죠.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덜 똘똘한 한 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덜 똘똘한 한 채가 어떻게 가고 있냐라고 보면 지금 서울에서도 봐도 이제 똘똘한 애들이 갔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강북 쪽으로 에너지가 확 퍼졌어요. 이게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남이고 여기가 강북인데 네. 강남 쪽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강북 쪽으로 확 에너지가 쏠렸고 이제는 강남 쪽에서도 관악구라던가 강서구라던가 이런 식으로 네네네. 강남 쪽에서도 동쪽보다는 서쪽.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쪽이 더 많이 계속 개발되어 지금까지는 있어서 동쪽이 이렇게 올랐는데 힘이 받았었는데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지금 내가 이거 왜 웃었냐면 네네. 이게 내려올수록 최근 거잖아요. 네네네. 여기 빨간 게 딱 보이잖아요. 두 네. 개가. 중랑구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고야. 강북쪽에서도 이제 동대문구, 성북구, 제가 중랑구에 전에 살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중랑구에 살면서 이제 판교로 출퇴근했는데 중랑구를 갔던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근데 거기가 집값이 싸니까. 그래서 내 밑에 까는 돈은 적게 하고 나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도 이제 오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억 이하, 15억 이하 가격들도 뭐 오르고 최근에 뭐 사관형 아이파크도 15억 찍었던데. 그러니까 요새 오히려 성북구나 이런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이런 쪽에 역세권의 좀 신축 아파트들이 강세가 정말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실 다주택자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이제 찾아보기 없어요. 어려워요. 약간 이제 천연 기념물 약간 이런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실수요란 말이죠. 그쵸, 근데 그쵸. 이런 실수요자 분들이 이제 뭐 저 지역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했는데 간다는 거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야, 난 지금 내 집 마련 못하면 약간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좀 되게 좀 안타깝죠. 맞아요. 좀 요번에 세제 개편안 나오고 나서 저는 너무 좀 솔직히 화가 났었어요. 그럼요. 저도 좀. 네, 왜냐면 네. 그러니까 증세를 하는 거 좋아. 네. 그래서 세제 정상화하는 건 좋아.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려운 점인데 시장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담아서 같이 가야지. 네. 증세만 하고 시장의 어려움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지금 전월세 대책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대토론회 같은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제 공급 없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도 뭔가 얘기를 해주길 좀 사실 기대했는데 역시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에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질문이 이제 30대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웬만하면 이제 조금 너무 기다리지 말고 내년 정도 안에서 좀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다. 라는 네네. 거였고, 그리고 이제 이번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번 세제 개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타겟이잖아요. 네네. 진짜 초고가 주택. 네네. 뭐 앞에서 살짝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팔아야 돼요, 이거. 계속 가져가야 돼, 이거. 예를 들어서 막 40억, 50억이다. 진짜 비싼 거다. 네네네. 물론 뭐 몇몇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들 걱정을 우리가 왜 하냐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을 팔고 15억대로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에 네. 따라서 내가 살려고 했던 15억대 이하 그럼요. 단지들의 수요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아시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그 비싼 집 갖고 있으면. 요새 1주택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문의를 많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네. 1주택자도 지금 유형이 다양해요. 그럼요. 1주택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30년 전에 5억, 10억에 산 집이 40억, 50억이 됐어. 네, 근데 네, 현금 흐름이 없어. 그렇죠. 이 사람은 팔아야죠. 네. 그리고 지금 보유세가 지금 최소한 2배, 3배씩 매년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계산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저도 이제 제네시스 박님 채널도 열심히 모여서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될까 참고를 하고 이제 친한 세무사분들한테도 막 여쭤보고 해보면 네. 지금 이번에 세부담 상환이 200%로 캡이 네. 씌워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세금이 이제 2배씩 매년 오를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요번에 사실 세제에서 가장 크게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한도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그 감면 혜택을 이제 800만 원, 600만 원만 해주겠다. 그래서 원래 보유세를 2천만 원 내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80% 감면을 받아서 1,600만 원을 할인받고 평소에 400만 원만 냈던 사람인데 이게 600만 원만 해주겠다라고 돼버리면 이 사람이 갑자기 1,60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기존에 400만 원 내고 있던 사람이니까 이제 세부담 상환을 해서 200%니까 다음에는 이제 8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800만 원에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이 800만 원은 끝이 아니고 다음에는 1,600만 원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집값이 공시지가가 오르고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10% 올리니까 또 그에 따라 맞춰서 또 세금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3,200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세부담 상한도 200%로 이번에 나왔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세제를 직접 건드린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고 첫 시도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도 안 했던 상황이었다. 라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재산세 다 받으셨지만 2021년도에 정말 최고 세율을 맞았던 금액만큼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세금이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금이 올라와 있고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기 전에도 이미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반영까지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주택자 현금 흐름이 없다. 초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낼 만큼 조금 여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운사이징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유세를 계산할 때 이제는 1년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세무사님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제 세금이 올라가는 게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또 임차인을 들이면 요새 2+2로 4년은 기본적으로 거주를 하시고 4년 정도의 보유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내가 버티기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낼 세금을 계산한다면 곱하기 4를 해서 내가 버티기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주택자 현금으로 없는 초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파는 게 맞다. 다운사이징 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두 번째 1주택자 유형은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사회초년생들이 대출 규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각성을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신 거예요. 집이 한 채밖에 없어. 근데 대출을 최대로 많이 받은 거죠. 받을 수 있을 만큼. 네. 생애 최초하면 이제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70% 받아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보유세까지 더 올라갈 상황이 됐고 대출 이자를 조금만 더 내서 이제 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1, 2년 지나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네. 좀 워라밸도 있고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이제 버티기로 굳히고 가면 앞으로 얼마나 길어진 상황 동안에 버티기를 더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이걸 팔게 되면 이제 대출이 더 안 나오니까 내가 만약에 15억의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다운사이징 해서 한 12억이나 10억대의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내 자산이 줄지 않냐. 그럼 이걸 하는 게 맞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현금 흐름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저는 이분들한테도 오히려 다운사이징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이제는 높은 가격에 있는 단지들의 상승세만큼 덜 똘똘한 낮은 가격의 상승도 그만큼 클 거기 때문에 굳이 그 힘들게 부담해 가면서 갈 필요가 없다. 똑같이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이게 하나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은 이제 고민의 폭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보유세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네네. 잘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은 이제 세무사님들하고 좀 상담도 좀 하시고 홈택스에서 그런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빨리 것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세제 개편 나오고 네네. 이제 이게 또 영향이 계속해서 있을 거잖아요. 27년, 네네네. 28년도 단계별로 가고 하니까 앞으로 좀 부동산 시장 한 1, 2년 정도 한번 네네. 단기적으로 한번
뭐 생각 좀 전망 좀 해주시죠. 네네네. 네.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집값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더 오른다고? 네네. 네. 왜냐면 대세 상승장, 절벽 상승장 이전의 상승장에서는 그래도 네네네. 7년에 한 16억 정도가 서울 평균적으로 올랐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실거주 수요로 움직이는 23년도 이후의 상승장을 보면 네. 속도가 엄청 빨라요. 훨씬 빨라요. 단기간에. 내가 봤을 때 이 실수요자들, 1주택자들야말로 정말 탐욕적인 것 같아. 왜냐면 너무 한 개밖에 하나밖에 못 사니까 못 사니까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전에 진정한 상승장이라고 하면 회복장 빼고 네. 2015년부터 카운팅을 했을 때 7년 동안 한 16억 정도가 올랐는데 네. 이번에 2023년도 이후로 집값 상승을 계산을 해봤더니 3년 동안에 10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상승장 전혀 부럽지 않고 오히려 시간 레버리지는 지금이 훨씬 좋은 거죠. 완전 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 거고 네. 지금은 고가, 뭐 중저가, 저가 할 것 없이 상승세가 더 빠르게 가고 있어요. 지금은 5억대 전후 단지들이 진짜 주마다 1,000만 원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네. 하반기 그리고 내년엔 더 심해질 거다. 아, 내년에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그 상승폭은 점점 커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이렇게 똘똘한 한 채에서 덜 똘똘한 한 채로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대출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을 안 해주는 그 상황 안에서 전세가랑 매매가가 붙어 있고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지역 위주로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려서 상승세를, 집값 상승세를 더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너무 명확하죠. 이제 공급이 없어요. 비아파트 공급해도 임차 시장은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매매 시장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다들 아파트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빌라는 조금 아직까지도 좀 힘든 부분이 전세 사기 부분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의식은 빌라보다는 아파트의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빌라 쪽에서 임차로 생활을 하지만 내가 사는 건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리고 아파트 상승세가 더 크기 때문에 다들 그쪽으로 열망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집값 상승세는 이전에 상승세를 경험하지 못했던 상승세를 경험하게 될 거고 더 빠르게 상승할 거다. 아이고,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일한 해결책은 내 집 마련이고 뒤로 갈수록 대출도 안 되고 세금 규제도 더 심해지고 매물도 없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올해 하루라도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낫고 정말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2027년 12월 31일 안에는 그래도 내 집 마련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새 관망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제 개편안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 보고 움직여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초고가 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세제 개편안 발표되는 거 보고 움직여야지라고 이제 좀 나서 타격을 받고 지금 생각하느라 좀 주춤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15억 이하는 지금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망세 아니에요. 거래소도 줄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게 세제 개편 나오면 좀 일부 금매는 나오겠죠. 근데 일부. 그 금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의 금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막 엄청 떨어지고 이러면 힘들 것 같고 약간 5%? 10%? 뭐 그거는 뭐 본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네네. 저는 그 5%, 10%도 실거래가 기준이냐 호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사실 2일 대책 발표되고 5월 9일 마감될 때까지는 이렇게 바닥을 약간 흔들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212 대책 가격과 5월 9일에 가격이 만났어요. 그래서 똑같은 가격을 형성해서 중간에 살짝 흔들릴 때 사신 분들이 위너였거든요. 그러면 8월 이후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조금 흔들림이 있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호갱노를 보면 열심히 찾으면 이 가격대에 이 단지 들어갈 수 있나? 이거 추천드려야지라고 보면 매물 나와 있는 걸 보면 보통 2, 3억 높은 상태에서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가가 2, 3억 높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8월 이후에 만약에 그런 비거주 1주택자라던가 다운사이징 해야 돼서 이제 거주를 내놓고 하나를 또 사실 분들이 나오면 실거래가에서 호가의 갭이 조금 줄어드는 거지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의 금매가 나온다 이거는 전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호가가 조금 낮아지는 정도거나 실거래가에 준하는 수준에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비거주 1주택자나 이제 다운사이징을 한 초고가 1주택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1주택자이기 때문에 한 개를 팔면 한 개를 사야 돼요.
그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등장하는 시기는 상당히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보는 건 15억 이하인데 그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오거나 그 구간에서 사거나인데 어떻게 해도 그 사람들은 15억 이하의 단지의 수요로 늘어나는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사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좀 좋은 판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특히 이제 막 정책이 나오면서 네네네.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 지금. 정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사적에서 만나면은 네. 좀 진짜 쌍욕이 나올 정도로 세대 개편안이 시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너무 열받는 건 그래 다주택자는 뭐 그래 여러 채 갖고 있어서 집을 못 산 사람을 못 사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1주택자마저도 이렇게 괴롭히고 지금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사실은 무주택자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조세 정가 때문에 제가 최근에 들은 건 그거였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상담을 오신 분인데 10년 동안 본인 전세 월세를 사는데 집주인이 한 번도 집값을 안 올렸대요. 근데 이번에 보유세 개편하고 나서 네네네. 이분도 이제 현금 흐름이 이걸 커버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니까 본인이 여유 있을 때는 그래 신혼부부 어린애들 힘드니까 내가 좀 네. 도와줄게 라고 올리지 않았는데 이제 본인이 현금 흐름을 커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니까 본인도 어떻게 뭐 빚을 내서 낼 수 없으니까 월세 사시는 분, 전세 사시는 분한테 전화해서 이번에는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다. 네. 좀 현 시세보다는 못하더라도 그거에 준하게 조금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10년 만에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럴 정도로 지금 조세 정가가 빠르게 직접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진행을 하니까 전 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거는 좀 뭐 한번 지켜보시죠. 또 뭔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었고 이제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역시 입지 분석가 현장에 계신 전문가답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를 통해서 입지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은 메디트라의 셀프 입지력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네. 네네. 워낙 제네시스 왕님한테 많이 들으셔서 다들 준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을 많이 다니는 입장에서 지금 시장은 절대 지금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제네시스 왕님과 열심히 조언 받으셔가지고 내 집 마련에 꼭 이번에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 전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대응하셔가지고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계속 보시길 저희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